예. 자, 지금부터 2015학년도 광영고 진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수는 화면에 보시는 순서에 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례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 자리에 잘 함께 해주신 내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사이신 김수영 양천구청장님이십니다. 정순학 광역여고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남고 광영고 김혜진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기타 그 양천구청 지원과장님과 기획팀장님도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특강을 해주실 양천구청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님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도 역임하셨고 여성을 만드는 일과 미래이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 교수로 계시고 새정치민주연합 여성 리더십센터 부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 양천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이십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 예비 지성인을 위한 리더십, 인생 선배로서의 경험과 졸업생 여러분들의 격려의 주제의 내용이십니다. 자, 좋은 강의를 위해서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를 대학에서만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오기 전에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 넓은 세상에 또 가게 될 때 좀 몇 가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내왔던 고등학교 시절도 함께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그 교육지원과에서 이거 드렸다면서요. 예. 근데 못 받은 학생도 있다고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가지러 갔다고 합니다. 끝날 때쯤이면 나눠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꼭 좀 전해달라 그럽니다. 이게 뭐 이 형광펜인 것 같은데 기념품으로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이거 처음 봐요? 프레지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들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많이 쓰시는데 주로 이제 앞에서 이렇게 PT 할 때 이 프레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쓰면 훨씬 더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는데 훨씬 더 좋은 도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기간에 좀 배워두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대학 가서 요즘에 뭐 대학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잘하는 도구로 아주 재밌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영 하면 누구 생각나요?
아 개그맨 생각나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예. 내 이름이 김수영인데 김수영하고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은 다음에서는 제 이름이 나오고요. 제일 위에 있고 뭐 네이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그맨 김수영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사실 구글이나 다른 데는 시인 김수영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김수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름? 시인? 아, 풀. 아, 그렇지. 예, 뭐 풀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김수영이라는 시인을 못 들어봤어요. 그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한번 그 역사 선생님이신데 저한테 수업 시간에 꼭 이름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그때 한 반에 72명, 막 70명 이랬었는데 쭉 들어오면 이제 첫 시간에 와서 이름을 쭉 부르다가 내 이름에 딱 오면 너 혹시 김수영이란 시인이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그게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김수영이라는 시인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국사, 세계사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해서 저 선생님은 저 이름 가지고 장난을 치나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 김수영이라는 시인을 언제 알게 됐냐면 제가 국문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 국문과를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김수영이라는 시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고등학교 때 들어보지도 못한 시인인데 그래서 그때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때 역사 선생님이 나한테 장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있기는 있구나.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시는 풀잎도 있고 이런 폭포라는 이런 시도 많이 이제 지어낸 그 지인 그 참여 시인이죠. 근데 요즘에 사실 국정교과서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닌데 제가 학교를 다녔던 시기가 70년대예요. 76년, 77년, 78년.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김수영이라는 시인을 그리고 근현대사를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대학을 들어가서 그때서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아 이런 사람이 참여 시인으로 하나 있구나. 그때서 알게 되고 좋은 시들을 그때서 접하게 됐죠. 그 시 중에 하나가 이제 폭포라는 시인데 여러분들이 나아갈 세상이 결코 지금은 선생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이 안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모든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만 막상 대학이나 또 일반 사회에 가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처럼 만만하지는 않더라. 뭐 이런 것들도 좀 느끼게 될 겁니다.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기도 하고 대학 가면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다 내 세상이고 지금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리고 대학 가면 수업도 뭔가 다를 거다 굉장히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뭐 큰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우리는 한 반에 7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가면 이렇게 그냥 앉아서 수업만 하는 선생님이 막 요즘에는 수업 방법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토론 수업도 있고 뭐 이렇게 질문하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 형식의 수업도 많이 생기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숫자도 한 반에 30명 요 선으로 굉장히 줄어들었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분위기죠. 70명을 한 수업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학 가면 그런 수업 방식이 아니라 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좀 그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제가 뭐 발표도 하고 막 이런 수업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는 제 경험상 보니까 대학원이나 가야지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막상 대학 가니까 대학은 제가 생각했던 대학하고는 조금 다르고 물론 지식의 깊이나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것처럼 보다 뭐 대학이든 또는 일반 사회에 들어가면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 정말 혼돈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접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하다못해 수업
교실을 찾아다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혼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미술이나 또는 뭐 다른 실험을 위해서 이렇게 수업 교실을 찾아다니는데 모든 시간표를 내가 짜야 되고 그 시간표를 짠 대로 교실을 옮겨 다녀야 되고 또는 건물을 옮겨 다니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던 버거웠던 이제 그게 이제 제 대학을 들어가면서였기 때문에 김수영의 시를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이런 이제 참여 시인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첫 구절이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때로는 두렵게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로 또 고든 소리는 또 고든 소리를 부른다. 사회 정의나 또는 내가 생각했던 정의나 이런 것들이 누가 어떤 상황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최근에 저는 영화를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여러분들 마션이라고 영화 봤어요? 네. 그 얼마 전에 했던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물론 재미도 있지만 뭐 리들리 스콧이 워낙 유명한 감독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레질리언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레질리언스 처음 들어봅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이 그 주인공 맷 데이먼이 이 사람이 그 화성에 어쩌다가 화성 탐사를 위해서 갔는데 혼자만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동료들은 몰아치니까 가고 이 사람은 옆에 떨어져서 홀로 남겨지게 돼요. 근데 이게 가까운 곳도 아니고 한 번 오고 가는데 몇백 년이 걸리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별이잖아요. 이 공기나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은 이곳에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화성에서 아침에 딱 저 정신을 깨고 보니까는 화성에서 지평선을 보는 최초의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상황이 오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는 일밖에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궁리를 하다가 곧 죽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남겨져서 어찌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 딱 결심을 하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감자를 심어서 저기다가 물을 또 뭐 어떻게 화학 뭐 반응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이래서 감자를 심어서 저렇게 키워서 식량을 해결할 방법을 찾죠. 그래서 나는 화성에서 최초의 식물학자다. 또 계속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그 모니터 보면서 죽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죠. 스스로 세뇌하는 거예요. 스스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자신감 또는 죽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힘. 저는 이것들이 동료들이 결국은 나중에 동료들이 와서 이 화성을 탈출하고 지구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동료들도 도와주고 싶은 동료들도 사실은 지구로 돌아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1년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동료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도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고 가족들을 보고 싶은데 다시 되돌아서 하면 또 1년을 가족이나 많은 사람들하고 헤어져 있어야 되고 그 좁은 공간에서 또 1년 동안 그 우주 탐사선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인 이 맷 데이먼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 맷 데이먼이 이 안에서 끊임없이 저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이런 거 저런 것을 또 뭐 짊어지고 또 가고 막 이런 그 힘든 과정들을 보면서 돕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지구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레질리언스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그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같은 환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로 이제 사회복지에서 저런 이제 레질리언스라는 말을 쓰는데, 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로 그야말로 노숙자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뭐 가끔 보면 TV에서 나오잖아요. 자수성가했다, 뭐 어떤 사람은 큰 기업을 일으켰다, 또는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인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그걸 극복해서 뭐가 됐다라는 것을 TV에서 가끔 보여주는데, 보면은 이 레질리언스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회복력,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 그게 이제 개인일 수도 있고, 개인에게도 레질리언스가 있지만 이 사회도 레질리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레질리언스를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개개인한테도 또 앞으로도 그렇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1막 1장 정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지금 평균 수명이 지금 뭐 80 몇 세? 그래서 더 뭐 100세까지 지금 제가 다니다 보면 뭐 우리 그 대한민국에 100세를 넘어선 그 노인 인구가 16,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한 인간의 삶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죠. 이제 막 시작하는 1막 1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든 일도 있을 텐데, 이런 레질리언스를 갖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회복력, 그리고 그걸 스스로 세뇌시키고 나는 할 수 있다, 또는 나는 뭐 어떤 상황도 이런 열악한 상황도 화성에서 나는 이제 곧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화성에서 최초로 지평선을 바라본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를 보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때로는 이 레질리언스가 정말 잘 이렇게 극복하고 뭐 긍정의 힘으로 잘 극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히키코모리, 일본에서 보면 한참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는 냉소적이고 나 안에 갇혀서 나 혼자만으로 은둔형으로 집에 갇혀 있으면 이게 히키코모리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반사회적으로 또 해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뭐 어떻게 보면 그 IS도 저는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걸 반사회적으로 이 사회의 냉소적인 이런 문제들을, 이런 것들을 무기력해지고 냉소적이고 또 이것을 남 탓으로 여기고 이거를 반사회적으로 공격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이를 뭐 외로운 늑대라고 하죠. 뭐 요즘에 이제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회에 발현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이 사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저는 레질리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회가 다시 어떤 힘이 있어도 어떤 힘을 가지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 대한민국도 좀 그럴 때가 아닌가 싶은데, 요즘 최근에 그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나요? 이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애도하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뭐 슬퍼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파리 시민들이 근데 또 나섰습니다. 나는 테라스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나는 테라스에 있다. 이게 주시정 테라스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말인데, 이걸 지금 SNS에다가 올려놓고 이러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거리로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어떤 테러가 있고 막 이래서 움츠려들어서 집으로 갇혀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시 정상적으로 커피도 마시러 저렇게 거리로 나오고, 이 사람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이다. 그리고 파리의 정체성, 문화였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움츠러들어서 안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일상생활의 평온을 찾는 것, 이게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 이런 운동을 지금 파리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회복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 인류의 역사는 저는 이렇게 진행해서 왔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나가는 세상이 제가 대학을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을 접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참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 친구들도 고등학교 때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막상 가면 상당히 자유로운 세상,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학문을 바라보고 또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땅,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대학에 가서 보면 우리 대학생들 보니까 뭐 대학의 수업도 수업이지만 학원을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좀 뭐 우리 때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취업 준비하기 바쁘고 또 취업을 위해서 학원 다니고 학원을 위해서 또 학원을 다니고 이런 학생들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학원 다니는 게 고등학교 시절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막상 대학 오니까 또 대학 졸업한 후에도 취업을 걱정하면서 또 이 학원을 전전하는 이 학생들 보고, 또 우리 아들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은 사실 최근에 취직을 했어요. 지금 취직한 지 한 2달쯤 겨우 어떻게 취직해서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들이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 보고 그러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어찌됐든 아무리 취업을 못하고 또는 대학에 가서 내가 생각했던 세상과 다른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레질리언스, 그리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레질리언스, 이 회복력이 여러분들을 또 지켜줄 거다라는 믿음에서 좀 레질리언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하나는 이거는 좀 제 얘기를 하려고 좀 잠깐 본 겁니다. 여러분 요즘 TV 드라마는 보세요? 네. 네, 저는 이 응답하라를 너무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일 것 같은데요, 그죠? 네. 태어나기 전인데, 근데 이게 보면 재미있나요? 네. 응답하라 보면 네. 네. 재미는 있어요? 네. 예, 그 시절이 예, 이게 저도 응답하라를 1988년이면 제가 대학 졸업 막 하고 그러고서는 사회에 나올까 말까, 뭐 이제 사회에 나와서 한참 저로서는 이제 노동운동한다고 노동자들하고 있고 막 이런 시대였습니다. 80년대가 그랬습니다. 잠깐 볼까요? 우와. 참, 그치, 덕순이. 너 독서실 가서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지? 그래. 이 아버지는 아니냐. 너희 언니만큼 팔아도 안 해. 딱 절반만. 그 절반만 해. 그러면 그냥 아버지가 너 없어서 그냥 돈 그냥 200밖에 끼워보라니까. 너 언니 봐봐.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공부한 게로 대학 들어가서도 안 열심히 공부 안 하냐. 그러니까 너도 제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공부 좀 열심히 좀 하자. 또 우리 너는 그냥 건강만 해. 이런가? 경희대 총학생회 사회부장 노광수군 등 25명의 학생을 연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정권 퇴진을 외치며 정문으로 달려갔고 옥상으로 올라가 동성에 들어갔습니다. 잖아. 나 우리 보러 없잖아. 예. 예, 이게 지난 금요일인가 했던 것 같은데요. 금요일 날인가요? 예. 금요일 날. 저 보라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저걸 보면서 이 80년대 그때 대학 다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 보라가 저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도 딱 저거 볼 때마다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는 게, 저희 집이 딸만 셋이었는데 제가 큰딸이었고 저 보라하고 제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집도 뭐 그렇게 부유한 집도 아니었고,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갔는데 80년대 대학이 내가 생각했던 대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렇게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전두환 독재 정권이다 막 해서 대학생들이 전부 뭐 나와서 데모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막상 국문학을 공부해서 저는 평론을 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이효령 교수님이 이제 우리 지도 교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평론을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안고 국문과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대학에 뭐 경찰이 대학 그 상주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한참 이게 경제 성장기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내가 대학에서 이렇게 잘 편안하게 공부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공장에서, 나하고 비슷한 또래가 공장에서 한 달에 15만 원 받고 월급 노동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제가 책을 통해서 보거나 그 봤던 그 노동자의 삶이라는 게 너무나 열악했어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사회 민주화나 여러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도저히 이렇게 공부만 하고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뛰쳐나온 학생들이 저 보라와 같은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 사진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응? 보여요? 이 하얀 두루마기 입은 요 하얀 두루마기 입은 요 학생이 접니다. 제가 아까 뭐 이대 총학생회장을 했다고 하는데 3학년 때 이제 선배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너 총학생회장에 한번 선거에 출마해봐라. 그 당시만 해도 학생회를 직접 선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예전에 학도국단이라고 그래서 이제 간접 선거로 몇몇 사람이 이제 뽑고 그랬는데 학생회장을 제 바로 위에 제가 83학번인데 82학번이라고 그때부터 처음으로 총학생회장 선거를 학생들이 전부 투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두 번째인 거죠. 두 번째 학생회장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제 선배나 동료들이 학생회장 선거에 한번 출마를 해봐라. 이제 이래서 갑자기 사실은 저는 뭐 반에서 분단장 정도는 좀 해보고 반장 정도는 좀 했었지만 학생회장을 나가서 내가 뭐 리더를 좀 해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서포터하고 그리고 내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배나 이제 동료들이 이제 얘기를 해서 학생회장 선거에 딱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지금 한참 이렇게 이 당시 시대가 그랬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절박했고, 그래서 여기에 학생회장 나가서 주먹을 불끈 쥐고 데모를 주동하고 이러다가 구속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그 보라처럼 엄마 아빠가 너 그러다 전과자 되면 어떡하냐 그러고 막 울고불고 그런 장면 응답하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모님 보면서 때로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그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뭐하러 대학을 들어오게 됐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시기가 대학교 4학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그냥 그렇게 이 지금 대학 들어가든 사회를 가든 앞으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갖고 열려 있는데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이 사회와 나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응답하라도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지만 또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또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 시대 때 우리 어른들이 뭘 고민하면서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그 사회 시간에 배웠던 또는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근현대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공감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 사회를 회복을 시키기 위한 또 다른 레질리언스를 저런 방식으로 또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대학생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그런 겁니다. 막상 대학에 가서 보니까 이 학생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그럴 것 같고요. 대학에 가서 보니까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더라고요. 냉소적이고 그리고 또는 어른들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이거는 좀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판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도 배웠을 거고, 그래서 어른들과 또는 이 사회에 대해서 또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치고 냉소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상황들을 비판적인 시각을 보게 되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보게 되면 대안도 찾아가진다. 그리고 그 대안 속에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는 치열하게 준비하고 이런 사람만이 저는 이 사회의 리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였고요. 이게 무슨 숫자인 것 같아요? 아, 경쟁률인 것 같아. 하도 시험 보고 지금 이제 수능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 숫자를 보면 다 경쟁률인 것 같죠. 자, 이거 243과 9입니다. 감염자나 사망자.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의 기초단체장이라고 하는 숫자가 243명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이 뭔지 알죠? 누구를 기초단체장이라 그래? 저처럼 구청장이거나 군수거나 시장 이렇게 기초단체장입니다. 서울시장은 광역단체장이죠. 서울시장, 인천시장, 전북도지사 이런 사람, 전남도지사 여기는 광역단체장. 광역단체장이 17명, 저처럼 구청장, 군수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이 226명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여자가 9명밖에 안 돼요. 광역단체장은 1명도 없고요. 전국의 226명 중에 여성이 아직까지 9명밖에 안 됩니다. 이제 단체장을 선출해서 이렇게 투표를 해서 뽑기 때문에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도 돼서 여러분들이 한 40대, 50대 이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반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역시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 여자들만 대답하네요. 근데 제가 구청장이 돼서 보니까 여러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간부회의도 있고 확대 간부회의도 하게 됩니다. 우리 확대 간부회의 하면 저렇게 쭉 앉아있는 한 40개 정도의 부서가 있고 우리 양천구에 18개 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18개 동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한 60여 명이 함께 확대 간부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다 이게 각양각색이죠.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듣고만 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열심히 자료를 보기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열심히 또 메모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 그리고 또 이렇게 지시한 내용들을 다 꼼꼼하게 기록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메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자기 생각까지 덧붙여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천구에 지금 제설 대책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자기 의견까지 해서 꼼꼼하게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 간부님들 볼 때마다 저 차이는 저 메모하고 꼼꼼하게 기록하시는 분과 그냥 듣고 흘러가시는 분들과 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 일하는 데도 그렇고 앞으로 일을 해나가면서 이 리더가 되는데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뉴턴하고 링컨하고 누구예요? 슈베르트하고 이 세 사람이 그렇게 메모를 잘하는 그 유명한 위인들이라고 합니다. 저 링컨은 항상 사실은 모자가 트레이드 마크죠. 키도 굉장히 컸지만 링컨은 저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항상 모자 속에 메모지하고 이 펜, 연필, 조그만 연필이 항상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길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무슨 자기가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저걸 꼭 가다가 모자 벗어서 그 메모지 꺼내가지고 메모하는 거. 슈베르트는 갑자기 가다가 어떤 악상이 떠오르면 시권에다도 이렇게 악상을 이렇게 기록해 놓기도 하고 또는 자기 옷에다가도 해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뉴턴은 워낙 많은 방대한 독서 광이기도 하고 그리고 메모 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장이 빼곡한 메모장이 엄청나게 많았고 저 메모장만 가지고도 뉴턴의 노트라고 해서 훗날의 과학자들이
저게 생각의 셈이다. 그러니까 책 읽고 자기가 기록해놓고 또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 메모지에다 기록해놓고 저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항상 메모를 해놓더라. 이게 여러분들이랑 지금 머리가 막 한참 파닥파닥 잘 돌아갈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약속 깜빡깜빡 잊을 때도 있지 않나요? 근데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사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여러 이렇게 연구 논문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예일대 연구팀이 그 심리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물어봤을 때 대답하도록 한 경우하고 당연히 어떻겠어요? 인터넷 검색한 사람들이 대답을 잘하겠죠. 뭐 평소에 알던 내용이라 그러면 대답을 했겠지만 대부분은 다 잘 모르는 일반 상식들을 가지고 검색 없이 대답하라 하면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실험을 또 다시 해봤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주고 한 사람한테는 인터넷 검색하고선 해보라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 대답을 인터넷 검색한 그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종이로 써서 그 답을 보여줬다 그래요. 근데 어땠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검색하면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게 자신의 지식인 것처럼 대답을 유창하게 잘 하는데 그렇지 않은 종이로 써서 똑같은 대답인데 종이를 써서 준 거를 줬더니 머뭇머뭇거리고 자신감이 없어 하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많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익숙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정보의 바다가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메모를 얘기한 거고요. 제가 살면서 아까 이제 그 회의 얘기도 했었고 여러 사람들의 유형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창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서 뭔가 튀어나와서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쭉 지식들을 어떤 정보들을 쭉 저장해 놓았다가 그걸 꺼내서 편집하는 기술이 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유명한 어떤 그 김정은 교수도 이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학교 수업 시간에도 배웠던 것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저렇게 널려 있습니다. 설탕가루하고 똑같아요. 설탕처럼 원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원료들을 가지고 저렇게 각설탕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은 4배의 가치가 뜁니다. 그러니까 보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저기에다가 가공하고 그 원료를 가지고 가공하고 또 어떤 기술을 더하고 했더니 각설탕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각설탕과 그 원료인 설탕의 값이 저렇게 차이가 나요. 100원에서 461원으로. 그러니까 4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또 각설탕도 또 다르게 사람들이 그냥 각설탕이 아니라 기왕에 뭐 어차피 커피에다가 타서 마실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각설탕보다는 저렇게 예쁘게 꽃 모양으로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저렇게 디자인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또 담아서 저렇게 설탕을 만들어내면 얼마의 가치가 2,600원이에요. 같은 값이고 실제 커피에다가 다 녹이면 다 똑같은 재료일 뿐인데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100원짜리가 2,600원이 되는 겁니다. 2,600원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웠던 수업의 내용들, 지식들, 이번에 시험 본 것들 그런 지식들이 다 머릿속에 담아있을 거고요. 그런 많은 정보의 세계가 머릿속에 담아서 내 걸로 만든 거하고 그냥 인터넷에 쭉 널려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이 머릿속에 담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가공해서 또는 그것을 더하고 어떤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하느냐, 또 편집한 거에 조그만 디자인을 또는 어떤 아이디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100원의 가치가 2,600원의 가치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또 공부하고 앞으로 대학 가서도 해야 될 뭐 학습과 또는 여러 정보들과 또 깊이 있는 연구들, 이런 것들이 저는 이 100원의 가치가 2,600원의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그냥 인터넷에 널려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라고 착각해서는 이거는 오산이다. 그렇게 하면 남들과 다 똑같다. 이 사회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내가 단순히 다 누구나 다 리더가 되고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지요.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또는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이란 사회에 가서 어떤 곳에 있든지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면 저는 이 100원의 가치를 2,600원의 가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메모가 필요하고, 메모하고 자기만의 지식 창고를 잘 만들어 두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잘 분류해 놓으면 저는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예전에 부총장이 되기 전에 책을 하나 쓰면서도 결국 책 쓸 때 가만히 보니까요,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촉촉촉촉 해가지고 끝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얘기하잖아요. 소설 쓸 때도 그렇고 어떤 자료나 논문이든 뭘 하나 쓸 때도 그렇고 쭉 자기가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메모나 또는 요약해 놓은 거든가 이런 카드를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딱 모아놓고 어디를 앞에다 두고 뒤에다 두고 이것을 편집을 잘 해놓으면 좋은 책이 나올 수도 있고 좋은 논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해야 될 일들 메모하고 공부해 놓은 것들을 잘 정리해둬라. 그리고 나만의 지식 창고를 잘 자기 걸로 만들어 놓고 머릿속에, 또는 그냥 머릿속에만 둬서는 안 됩니다. 이 노트를 잘 해놓는 거,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창조는 편집이다. 마지막입니다. 예, 아유, 드디어 끝났어요. 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한 반에 30명 또는 더 크게 보면 전체 몇 명인가요? 한 200명 되나요? 고3? 한 학년 전체 400명 되나요? 예, 한 반에 30명 중에 1등이 되기 위해서, 또는 뭐 400명 중에 1등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회에 나오고 또는 대학에 가면 그 1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 대학에 가서는 뭐 물론 나중에 졸업할 때 수석 졸업했느냐 뭐 이거 가지고 상을 주기는 주지만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뭐 1등이 되기 위해서 2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회에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느 분야에서든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모두 다 한 방향으로 뛰는 게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까지의 일이었다면, 앞으로는 360도 방향으로 각자가 달리는 그런 넓은 세상에 와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1등을 하면 모두가 1등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한참 셰프 뭐죠? 이게 음식 만드는 요리사들이 대세더라고요. 근데 그 셰프들 보면 각자의 특성이 있잖아요. 뭐 집밥을 잘하는 백 선생도 있고, 또는 뭐 최윤석 같이 허세 셰프라고 그래서 뭐 소금 뿌리는 거 멋있게 하면서도 또 그 사람대로 또 인기가 있고, 이영복 셰프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초등학교 때 등록금 못 내가지고 사실 그 어려웠던 과정에서 중국집 주방장 보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다 인정받는 그런 지금 유명한 셰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셰프라도 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 노력했던 과정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각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레질리언스를 발휘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향에서 열심히 뛰고, 그리고 때론 어렵고 힘들고 또 고달픈 일들이 있겠지만
그 과정들을 자기만의 레질리언스를 갖고 극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의 회복력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리더가 될 수 있는 1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될까? 내가 대학에 가서 또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뭐가 되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어떻게 살까를 좀 더 고민하는 이런 시기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참 수능 끝나고 또 시험 결과 기다리면서 지금은 해방과 자유의 시간이죠. 마음껏 누리시고 근데 너무 나가면 안 되고 마음껏 누리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보다 짜임새 있게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될 수 있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자, 부총장님한테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뭐 우리 관내일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이렇게 한 번쯤 내 의견을 발표해 주시고 싶은 학생 있으면 얘기하시죠. 손. 예. 예, 말씀 잘 드렸습니다. 레질리언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게 큰 공감이 되고 저도 꼭 사회에 필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물론 사회에서 레질리언스 그러니까 회복성으로 극복해 나가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리더로서 사회 레질리언스를 이끌어내기 위한 리더십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런 시대의 상을 반영해서 우리가 레질리언스를 이뤄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회의 회복력은 사실 이제 뭐 사회, 경제 여러 분야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사회 통합이라고 하면 뭐 가진 자 많이 이렇게 굉장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간극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거.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아까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 사회 통합이라고 하면 이제 이념적으로도 이렇게 편향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서로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하는 거. 이 사회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뭐 요즘에 여러분들 그 뉴스 보시면은 외국 국제정세도 한번 보세요. 영국에서 제레미 코빈이라고 하는 노동당 중에서도 가장 좌파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당 당대표가 됐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의 누구죠? 미국에서도 지금 힐러리하고 같이 경선을 하는 분도 지금 하얀 머리의 아저씨인데 흰머리 이름이 뭐지? 트럼프는 공화당이지. 공화당 말고 지금 힐러리하고 경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좌파라고 불렸던 사회주의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1%의 부자와 99%의 가난한 사람, 아주 그 빈부격차가 심한 데가 미국이죠.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급속도로 빠른 시간 안에 빈부격차가 생기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빈부격차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극심한 거는 미국이고 그리고 빠르게 지금 빈부격차로 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인데 무슨 얘기냐면 경제적으로 그런 빈부격차가 심하면 사회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무엇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서 또는 경제 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사회 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지금 애쓰고 또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법을 만들어내고 또는 이 사회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제가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대해서 냉소적이지 마라. 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또는 비난만 하지 마라. 어른들 탓만 해가지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가 80년대를 얘기해서 그때 80년대 대학생이었고 또 고등학생이었던 내가 지금은 이 사회 지도자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른이 되어 있듯이 여러분들이 언젠가 20년, 30년이 되면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개인과 이 사회에 대해서 너무 냉소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보되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기술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지식창고를 잘 쌓아놔라. 메모를 잘 해놔라. 습관이다. 그거는 수첩을 하나 갖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자기가 이런 거구나 하고 터득했던 것 이런 것들을 메모장에다 잘 기록해 놓으면 그게 나만의 지식창고, 보물창고가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답이 됐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다볼게. 예. 예. 또 궁금하니까 에서 가져온 거는 그야말로 노트예요. 인터넷 검색해서 저기 있는 걸 꺼내서 쓰고 꺼내서 보듯이 책에 있는 것을 요약해 놓은 거 요약해 놓은 노트일 뿐이야. 그거를 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쭉 정리 하나의 흐름으로 스토리로 정리를 해놔서 그 하나로 이거는 잠깐 볼 수는 있지. 그렇지만 그걸 보고 그대로 읽는 거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10분 또는 5분 동안에 그걸 설명하는 거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내 걸로 만들어서 남한테 설명하는 거하고 이거 요약해 놓은 걸 그대로 읽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그런 연습을 좀 친구들하고 같이 좀 하러 가서 수업 시간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난리입니다. 그런 학생이 대학교 4학년 돼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 친구가 저런 걸 참 잘하는구나. 그래서 눈에 탁 띌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 인터넷 속에 있는 것은 남들도 다 아는 정보 검색하고 이거 뭐 한글만 알면 다 치면 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고 그걸 어떻게 내 걸로 만들어서 쉽게 설명하느냐. 이게 굉장히 시간 내 3분 또는 5분 뭐 10분 이 시간 내 설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하나만 하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갑시다. 배고프죠? 네. 괜찮아요. 구청장님이라면 구청장님만의 리더십도 중요하셨지만 주변 사람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5가지 덕목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만 있을까? 저는 뭐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게 뭐 덕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도덕 시간에 배운 거고 다 아는 걸 거여서 뭐 5가지씩이나 사실 손으로 꼽자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저는 배려예요. 아무리 그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 누가 좋아해? 안 좋아해. 그리고 잘생겼다고 다 좋아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어찌됐든 주변 애들을 이렇게 보면 알지 않아요? 배려하는 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주변에 좀 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 저 친구가 뭐 때문에 머뭇거리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좀 미리 좀 보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우리 감성지수 무슨 지능지수 있듯이 사회 관계 지수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회 관계 지수. 다른 사람의 배려하는 것을 굉장히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체크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여성들이 가장 잘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성들이 저는 리더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그 사회 관계 지수에서 예민하게 저 사람의 감정의 변화나 또는 저 사람이 부족한 거나 이런 것들을 잘 캐치는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적절하게 많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조율하는 이게 조금 부족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배려하는 거, 또는 여러 그 의견이 다를 때 균형 감각을 갖는 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게 저기 양천구청장을 하다 보면 양천구에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싸워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다 도로를 놔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다 도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나오는 사람, 반반이에요. 이제 그럴 때 그 양쪽의 싸움이 막 치열하게 붙죠. 그럴 때 그거를 조율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조율은 어디에서 가능하냐? 균형 감각이에요. 균형 감각.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 그래서 뭐 리더의 역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가까이는 배려하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거 부족한 것을 내가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채워줄 수 있게 주변에서 같이 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리더의 역할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균형감, 그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균형감을 가져야 그래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균형감각을 갖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균형감각을 가지려면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판단하잖아요. 그죠? 알아야 판단하죠. 예, 뭐 등등이 있습니다. 판단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요. 자, 굉장히 바쁘신 시간이고 지금 원래 약속되신 시간보다 지금 오버하셨어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양천구청장님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너무 기쁘고, 생각보다 그래도 다 자는 거 아니야 걱정하면서 왔는데 너무 그냥 열심히 들어주는 학생들